보통 일주일에 몇 권 정도 책을 읽으세요? 지금은 이게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번 일주일에 한 4권? 5권? 뭐 이 정도는 읽고. 많이 읽으네요. 예. 네, 나도 지금 일주일에 한 서너 권씩은 읽는 것 같은데, 많은 젊은이들이 책 읽는다는 거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책을 읽는다 그러면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정도가 다 네. 읽어야지 책을 읽은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4-5권 읽으려면 거의 매일 하루에 한 권씩 읽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죠. 하루에 네, 한 권 책 맞습니다. 읽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책 읽기라는 게 꼭 그건 아니고, 서론, 결론 읽고, 인트로덕션 읽고, 목차 보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각 챕터의 중요한 부분들,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 골라서 읽는 것이 책 읽기인데, 네. 그런 면에서 참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청년분들께 팁을 드리는 게, 예. 자기가 출퇴근할 때 가방에 넣지 말고 손에 들고 다녀라. 그래서 지하철 기다릴 때도 읽고, 그렇죠. 또 집에 또 책상에 일부러 보이는 곳에 이제 표지를 놔둬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부담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조금씩 읽기 시작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직업이니까 시간을 투자하고 연구할 수 있는데, 보통 분들은 그렇게 못 하시니까, 힘드신 분이 많으니까 계속 들고 있거나 눈앞에 아른거리게 하면 책과 이 밀도가 높아지면서 접촉 빈도가 높아지면서 좀 친해진다. 마음의 심리적 진입 장벽부터 내려놔라. 또 두 번째는 되도록 대형 서점을 가라. 그래서 한 바퀴 쭉 돌다 보면 본인이 재밌는 책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들을 보는 것부터 독서의 어떤 습관의 시작이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북 보는 건 어떠세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보니까, 네네. 그 이북을 통해서 이제 보면 편할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는 이북이 그렇게 확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뇌과학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뇌과학적으로 종이책을 읽는 것과 이북을 보는 것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의 이제 기질적인 특징이기도 한데요. 저도 실물적으로 종이책을 넘기는 어떤 촉감, 그리고 종이의 질감,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밑줄을 그을 때도 있고, 이런 오리지널적 행동이 뭐 뇌과학적뿐만 아니라 이 받아들이는 이 자세가 좀 다르다. 질감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오리지널스 작가가 얘기한 거는 종이책이 매우 과학적이다.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달이나 화성에 가도 책은 전기가 필요 없이 볼 수 있으니까 전자기계보다 더 낫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도 있군요. 종이책이 갖는 힘을 지식적 진보주의자가 너무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럼 그 많은 책을 다 구입해서 보세요? 예. 그런데 나도 한 3-4년, 4-5년 책을 샀더니 둘 데가 없던데. 그 많은 책을 어디다 두세요? 저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는 책은 정리하기도 하고. 예.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계속 팔고. 그 생각도 좋은 생각. 제가 안 팔아서 그렇군요. 근데 또 밑줄을 그으면 중고 시장에 못 팔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폐지로 내놓는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책을 읽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우리 강의할 때는 주로 비즈니스맨들 중에서 이 책을 읽어서 성공했다는 사람이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에 이건희처럼 하기라는 책을 제가 보니까 네. 이건희 회장님이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었더군요. 프랑크푸르트 선언하기 전에 네. 3,000권인가를 읽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도 그렇고 또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도 그 근무력증이 걸려서 군대 갔다 와서 대학 졸업하기 직전에 한 3년을 병원 누워 있었는데 네. 그때 3,000권인가 읽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게 밑거름이 돼서 이제 이랜드를 일으켰다. 그런 네. 얘기도 들었고, 하여간 책을 통해서 그 사업의 구상을 하고 성공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책 읽기라는 것은 뭐 교육적인 차원에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대화를 조금 바꿔서 이제 책 읽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유튜브 한 2년 반 정도 되셨다고 그랬는데, 벌써 이제 많은 구독자가 생겨났는데, 최근에 이 백신에 대해서, 백신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기 유튜브를 만들었다가 노란 딱지라 그러나요? 딱지가 붙어서 빨간 딱지입니까? 노란 딱지입니까? 삭제가 됐죠. 삭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는데, 예, 맞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책사자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막말을 한다든지 그렇지 네. 않고, 모든 걸 고려해가지고 신중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한번 스스로 변론을 좀 한번 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변론을 너무 다 하면 아마 이 영상도 안 올라갈 겁니다. 제가 대략적인 사건이라고 하긴 그렇고 에피소드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코로나 백신에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언론사마다 약간씩 온도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 언론사 기사로만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관련 서적을 좀 찾아보자. 예.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 한 8권, 9권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중에 한 6, 7권을 읽었어요. 책을 읽다 보니까 좀 윤곽이 잡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론 기사를 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백신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백신 부작용이라고 충분히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소개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주장했던 건 백신을 안 맞자. 이건 큰일 나죠. 의료학적 어떤 진실 자체를 호도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백신에 대한 어떤 유익한 정보 플러스 이것에 반하는 정보도 있는데 주류 언론과 예를 들어 현 정부의 어떤 방역 대책이 너무 한쪽 정보에 편중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유튜브를 이제 할 때 이 나머지 반쪽의 정보를 드리는 것이 시청자분들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제 목소리를 내는 건 비전문가가 전문가의 영역을 함부로 건드리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책의 내용을 발췌하거나 아니면은 언론사 내용 이제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셔서 좀 찾아봐야만 나오는 내용 포털 사이트 메인 뉴스의 알고리즘에 잘 뜨지 않는 내용 예. 이런 내용을 위주로 보여드리다가 이게 한번 이제 경고를 받았습니다. 언론사 내용을 그대로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내용을 설명하는 수준이었는데도 경고를 한번 받아서 지금은 처음은 경고 한 번이라서 당신이 유튜브를 계속 할 수 있지만 다음에 경고를 받으면 일주일 정지가 된다. 두 번째 받으면 2주, 세 번째 경고를 받으면 채널 자체가 삭제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 백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고 하는 항목이 33가지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독감보다 덜 위험하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한 문장 때문에 일종의 독소 조항처럼 됐거든요. 그래서 이 한 문장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서울대 그 의대 교수님, 이왕재 교수님. 네, 이왕재 교수님이시나 아니면 지금 제가 성함은 생각이 안 나시는데 다른 의대 교수님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0.1% 정도 치명률이 코로나 치명률이 0.1%고 의료인연합에서 말씀하신 거는 40대 이하는 코로나 치명률이 독감보다 낮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거에 기반해서 전문가 집단이나 주류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조항 하나 때문에 독감보다 코로나가 약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두 번째 경고를 받아서 제가 채널이 일주일 정도 정지가 됐습니다. 강제 정지가 됐고 그래서 이거는 참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놀라셨던 접점이 책임사자는 뭐 전문적인 의료 지식을 반대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언론사 내용을 그대로 소개해주고 예를 들어 그 전문가가 쓴 책의 내용을 발췌해 줬는데 아니 이런 톤으로 말해도 이렇게 됐다는 거야? 거기에서 문제의식을 함께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들어도 좀 납득이 안 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방역이라는 등 이런 오해를 사람들이 하고 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만 한 건데 맞습니다. 무슨 뭐 막말한 것도 아니고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도 아니고 요새 가짜뉴스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뭐 맞습니다. 없는 사실을 완전 소설 쓰듯이 해가지고 뉴스처럼 얘기하니까 맞습니다. 이런 건 참 문제죠. 네. 그런데 아니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뭐 30몇 가지 독서조항 뭐 가짜 제지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운다는 게 우리 생각으로서 참 납득이 안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또 이제 정치 방역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글 정도면 그 글로벌 기업이고 제일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예.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생각이 나는 게 있으십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이제 그 33가지를 보면 이제 제가 잘 모르는 약물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누구나 다 느끼는 거죠. 너무 과도하게 이것들을 치우쳐서 판단을 하는 느낌. 그리고 현 정부의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방향성이거나 이렇게 하면 이 방역에 대한 어떤 기본 전제부터 흔들리거나 이러면 좀 제재가 되는 건 아닌가라는 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세계적으로도 위드 코로나 정책을 이제 선언한 뭐 스웨덴인가요? 예. 그런 나라들도 있고 맞습니다. 예. 또 전문가들도 많은 논란을 했잖아요. 정말 코로나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또 아니다. 코로나가 치사율은 낮기 때문에 중증 환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 네. 그런 이제 주장도 많이 있고 우리 정부도 이제 백신 어느 정도 맞게 되면 위드 코로나 정책을 이제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에 대해 잘 모를 때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그럼 네.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서로 나누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왜 구글에서 그렇게 했는지 저로서도 정말 이해가 안 가고 네. 또 이 정도 그 주장에 대해서도 제재를 간다는 게 정말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거 정치 방역 아니냐, 네. 또 언론 자유 탄압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중재법도 그래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예. 아마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여당이 이제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한 달의 논의 끝에 이제 다시 통과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 언론중재법의 내용도 보면은 상당히 이제 언론사가 잘못 가짜 뉴스를 전파하면 이제 5배 이제 이렇게 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그런 주장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과도한 이건 이제 언론 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월드뷰에서는 이제 언론 자유와 예, 종교의 자유, 네. 또 이 코로나를 빌미로 해가지고 너무 예배에 대해서 대일하게 이렇게 제재하는 거에 대해서 이 예. 자유의 제한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좀 하실 말 있으면 좀 해주시죠. 처음에는 이제 유튜브나 뉴미디어 매체에서 가짜뉴스를 잡겠다는 명분으로 내세웠다가 예. 중간에는 이제 주류 언론사로 타겟을 바꿨다고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또 프레임을 옮겼다가 제가 지금 어제 확인한 바로는 다시 이제 유튜브 가짜뉴스도 포함시키는 걸로? 예, 포함시키는 걸로 또 나왔더라고요.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전 세계 우리 국내 어떤 언론단체나 전 세계 언론단체가 다 한 목소리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가짜뉴스라고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런 문맥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 가짜뉴스라고 이건 가짜뉴스야 라고 판단하는 그 권위를 누가 주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자신들이 가짜뉴스야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피상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래서 본인들이 가짜뉴스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홍콩이 그래서 홍콩의 언론의 자유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또 1인 미디어 시장에 가짜뉴스를 잡겠다는 명분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주류 언론사들이 처음에는 뉴미디어를 이제 뭐랄까요, 그 편집과 사회적 의제 설정의 독점권이 깨지다 보니까 우려하고 염려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널리즘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편향성이 빠져서 얘기를 하는 부분에 우려도 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뉴미디어를 폄하하거나 가치 폄하하거나 과소평가하다가 본인들도 각각의 매체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주류 언론사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보도를 하면 이건 유튜브 매체 언론사입니까? 아니면 주류 언론사입니까? 이런 것도 지금 구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과도한 이런 억제를 하면 자칫 굉장히 위험한 사회가 도래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그 언론이 이제 막대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예. 언론의 과도한 힘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예. 것 사실이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이제 메이저 언론들이 이제 굉장한 막대한 힘을 발휘했죠. 그런데 이제 유튜버라든지 개인 언론이 이제 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됐어요. 예. 언론이 언론을 견제하는 관계가 된 예.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이 언론을 견제해야 되는데 이걸 공권력의 힘을 가지고 한다든지 또 이제 과도한 그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예. 그리고 그 배상 청구를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런 의무가 없고 예. 당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한다든지 맞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심각하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 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예. 이걸 가지고 새로운 언론중재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이제 언론을 매도하는 것은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추가로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